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에서 연구교수를 하고 있는 정주진입니다. 사단법인 21세기 전략연구원의 연구기획실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중앙정보부 탄생 배경과 순기능 연구입니다. 중앙정보부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고 국가 근대화에 기여한 공적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먼저 그 동기부터 말씀드리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보부는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정보원이었습니다. 냉전시대에는 국가안보상 그 이름 자체를 거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히 중앙정보부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냉전이 종식되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이러한 연구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부가 보유한 비밀 자료 가운데 30년 이상 된 자료들이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해온 중앙정보부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언론 출판의 자유가 신장되면서 권위주의 시대 판매가 금지됐던 판금서적들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김영옥 회고록 같은 책자가 대표적인 책자입니다. 이처럼 해금된 책자를 통해서 그동안 잘 몰랐던 많은 사실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수립 후에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가정보제도를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던 인사들이 회고록을 통해서 당대에 많은 정언을 남겼습니다. 백선엽 회고록, 김종필 회고록이 대표적인 회고록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국가정보활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신문, 잡지, 방송 등에 그 당시의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정언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회고록의 자료들은 자기 과시적이거나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변명하는 이런 편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조갑재, 김충식, 김진 등 언론인들이 비밀 정보 활동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업성 언론의 기자들은 정치 문제, 권력 투쟁 등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데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안보, 국가이익적 관점에서 국가정보활동을 관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년 동안 다양한 공개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 자료들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그 자료들이 지닌 신빙성과 정명력을 분석해 왔습니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정보기관들이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도 그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저희 강의는 사실성 그리고 정확성, 여기에 좀 더 충실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한 PPT를 보면서 제가 준비한 시나리오를 꼼꼼히 정독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정보부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입니다. 전두환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김대중 정부 때
다시 국정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중앙정보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동안 비판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순기능적 측면보다는 역기능적 측면이 부각됐습니다. 그 원인에는 중앙정보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시해됐기 때문입니다.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로 추앙받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중앙정보부를 비난했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비판 세력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중앙정보부가 박 대통령 장기 집권의 전위기관이었다, 이렇게 중앙정보부를 비판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들에 따라서 그동안 중앙정보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현대사에 남긴 공적 등은 중앙정보부의 실체를 규명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정치 개입,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직권 남용 등이 부각되고 영화, 소설 등 픽션물에서는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자극적 소재들만 부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동안의 시각과 조금 다르게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주도 세력의 특성과 중앙정보부가 한국 현대사에 남긴 순기능적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주도 세력의 성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정보부 창설을 주도한 인물들은 육사 8기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다음에 육군본부 정보국에 임용됐던 사람들입니다. 1949년 5월 23일에 육사 8기가 졸업했습니다. 졸업자는 총 133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성적순으로 6등에서 35등까지 30명을 뽑아서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치했습니다. 육군본부 정보국에 임용된 30명은 실무에 배치되기 전에 청량리 정보학교에 입교해서 3주간 정보교육을 받고 1949년 6월 2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1년쯤 전입니다. 이들은 청량리의 청자와 정보학교의 정자가 결합된 청정회라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어서 친목을 강화해 왔습니다.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가 창설될 때 중앙정보부는 부장 아래 2명의 차장과 4명의 국장으로 지휘부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초다부장에는 김종필, 행정차장에는 이영건, 기획운영차장에는 서정순, 총무국장은 강창진, 해외국장은 석정선, 수사국장은 고재훈, 교육국장은 최영택이었습니다. 이 지휘부가 모두 육사 8기 출신으로 임관 초기 육본 정보국에 배치됐던 인물들입니다. 청정회 멤버들이 육본 정보국에 발령받을 때 육본 정보국은 전토정보과, 특별조사과, 첩보과, 공작과, 행정과 등 5개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초대 정보국장은 백선엽, 2대 정보국장은 이용문, 3대 정보국장은 장도영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보국장을 역임한 인물은 장도영입니다. 이 가운데 전투정보과는 오늘날 국방정보본부로 발전하고 특별조사과는 특무대, 방첩대, 보안사, 기무사, 안보지원사로 변천을 해왔습니다. 첩보과는 첩보부대를 거쳐서 현재의 정보사령부로 성장했습니다. 특별조사과는 1950년 10월 특무대로
독립할 때까지 많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조사과, 특별정보대, 방첩대, 특무부대 등으로 변화했습니다. 특무부대는 1950년 10월 21일 독립부대로 분리돼서 이승만 대통령의 특명사항을 처리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청정의 멤버 30명이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치될 때 15명은 전투정보과, 15명은 첩보과에 배치됐습니다. 전투정보과는 북한반과 남한반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김종필, 엄룡성, 김진구, 김진성 등은 북한반, 이영건, 서정순, 전재덕, 함덕윤 등은 남한반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첩보과에는 현재 석정선, 이병희, 최영택, 전재구, 이희성 등이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전투정보과에 배치받은 인물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게 됩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남노당 가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강제 예편되어서 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군대 내부 남노당 세포를 색출하는데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백선엽 국장이 문관으로 일하도록 배려했습니다. 당시 전투정보과에는 5.16 후에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오랫동안 박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던 박종규 하사관도 함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육군본부 정보국의 국가정보사적 위상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은 오늘날 국가정보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위기를 예측하고 국가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군사정보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육군본부 정보국이 그렇게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정보기구였던 대한관찰부가 해체된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국내외 안보 정세가 전쟁 일부 직전까지 치닫고 있었던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인 대한관찰부가 해산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948년도 정부가 수립될 때 대한관찰부라는 민간정보기구가 설립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미 군정 당국이 행정권 인수인계를 추진하면서 미군 방첩대를 모델로 새로운 정보기구를 창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서 생겨난 정보기관이 대한관찰부입니다. 미군 방첩대는 미 군정시대의 군정 운영을 뒷받침하던 정보기관이었습니다.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미 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다시 동경을 거쳐 워싱턴까지 보고되는 그러한 체계였습니다. 이처럼 미군과의 합의에 따라 대한관찰부가 1948년 10월 창립됐습니다. 24군단 정보참모부에서 총 300명을 선발해서 교육한 다음에 1948년 10월 전국 각지에 요원들을 배치했습니다. 미군 방첩대 본부에서는 각 지역 방첩대장에게 대한관찰부의 업무를 잘 인계하라, 이러한 지시고문까지 발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관찰부는 국회로부터 예산을 성립하지 못해가지고 1949년
사물 해체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불과 5개월 정도 짧은 기간 존속했던 기관이었습니다. 예산을 승인받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바로 대한관찰부다.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 예산 승인을 거부하는데 주도적 역할한 인물들이 훗날 국회 불합치 사건으로 체포되는 노일환, 김옥주 등 남노당 계열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6.25 사변 때 북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감옥에서 풀려나서 북으로 도주했습니다. 대한관찰부가 해체되자 총리 직속으로 사정국을 설치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불발됐습니다. 이처럼 대한관찰부가 해체됨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정보 활동을 육군본부 정보국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부 수립 직후에 국내외 안보 정세가 크게 악화되면서 육군본부 정보국의 입지가 강화되었습니다. 그 당시 네 가지 측면이 신생 대한민국의 존립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첫째, 주한미군이 철수했습니다. 1949년 말 군사공무원단 500여 명만 남기고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육군본부 정보국이 독립국가에 걸맞는 자주적 정보활동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1949년부터 북한이 태백산맥 쪽으로 게릴라들을 난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에서 준동하고 있던 빨치산들과 함께 남한의 군사 불안이 높아졌습니다. 6.25 전쟁을 앞두고 38선 후방에 게릴라 거점을 마련해서 우리 국군을 남북 양쪽으로부터 협공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달에 여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생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군사 반란이 일어나면서 군대 내부 좌익을 재건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처럼 준전시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상계엄이 수시로 발동되자 자연히 군대가 민간 부문을 통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네 번째, 중공 정권이 수립된 후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신생국들이 그 신생국들 내에서 압력하던 공산당들이 중국 공산화의 고무대에서 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공산당의 위협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들에 따라서 육군본부 정보국의 역할이 확대됐던 것입니다. 업무가 폭증하고 인력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치된 청정회 멤버들은 전쟁 위협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리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중책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근무 환경과 업무 경험이 청정회 멤버들에게 국가 운영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전투정보과에 배치받은 김종필과 이영건은 1949년 연말 박정희와 함께 연말 종합적정판단서를 작성하면서 국가 위기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국가정보활동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연말 종합적정판단서는 1950년 3월 혹은 6월 북한군이 남침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3월이냐 혹은 6월이냐 이것을 특정하기 어렸던 것은 중국 국공대전에 참여했던 조선족들이 언제 북한군에 합류하느냐
그 시기를 가늠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949년 12월 28일자로 작성된 연말 종합적정판단서는 당시 추병덕 육군 참모총장, 신성무 국방장관, 로버처 미 군사고문단장 등에게 배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6.25 전쟁을 정확히 예측한 정보 보고서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 초에 신범식 문공장관에게 지시를 내려서 보고서 원본을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5년 6.25 전쟁 25주년을 맞이해서 쓴 일기장에 이 보고서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남침 징후를 6개월 전에 예측했다. 그러나 이 판단서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군순회, 정부 당국, 미국 고문단 모두가 설마하고 크게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1949년 말 정보국 판단서는 전쟁이 발발한 후에 너무나 정확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알고도 기습을 당했으니 천추의 한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무능과 무의와 무관심이 가져온 국가 재산과 인명, 문화재의 피해가 얼마나 컸던가. 지금까지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주도 인물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5.16 후 중앙정보부가 창설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16 후 중앙정보부 창설을 주도한 인물은 김종필입니다. 그러면 김종필은 언제 중앙정보부 창설을 결심했는가? 김종필은 그의 정언록에서 그 시기를 1958년이라고 했습니다. 육군본부 정보국 행정과장으로 근무할 때 미 CIA 간부의 강의를 들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정언을 남겼습니다. 1958년은 미 CIA 한국지부가 창설된 해입니다. 미 CIA 간부가 육군본부 정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 CIA를 소개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도 CIA식 정보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상 아래 김종필은 5.16 직후 중앙정보부 설립에 착수하게 됩니다. 5.16 다음 날인 5월 17일 이영근, 서정순, 고재훈 등 청정의 멤버들을 소집해서 중앙정보부법 제정을 지시했습니다. 6월 10일 공포된 중앙정보부법의 제1조는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 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 감독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은 중앙정보부를 설치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왜 중앙정보부를 설치했느냐? 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 제18조 1항에 보면은 공산 세력의 간접 침략과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보시다시피 창설 초기에 중앙정보부는 순수 정보 업무 이외에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종필도 중앙정보부 창설 초기 중앙정보부가 순수 정보 업무 이외에 혁명정보를 뒷받침하는 역할이 중요했다고 정언했습니다. 창설 당시에
중앙정보부에 수사권을 준 것도 혁명가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중앙정보부법은 소속 기관을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어떤 기구인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5.16 군정 시기 2년 7개월간 존재했던 기관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통할하고 있던 최고 통치기관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군정, 민정, 유신체제라는 세 가지 정치체제를 운영해 봤습니다. 이 가운데 군정 시기를 이끌어 나간 두 개의 마차가 국가재건회의와 중앙정보부였습니다. 그리고 군정기관 통치구조를 규정한 법률이 바로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국가재건 최고회의법, 중앙정보부법 세 가지였습니다.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은 군정기관 헌법을 대항한 임시헌법이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근거로 설치된 기관이었습니다. 이처럼 5.16 직후에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5.16 주체 세력에 의해 창설된 자주적 국가정보기구였습니다. 그 이전에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 시기 때도 설립된 정보기관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정보기관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와 장명 정부 시기에도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을 가진 정보기구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후반기인 1958년에 국방장관 직속으로 중앙정보부가 창설됐습니다. 중앙정보부입니다. 이 기구는 미 CIA 요청으로 미국과의 정보 협력을 위해서 창설된 기구입니다. 5.16 직후 창설된 중앙정보부와 이름은 같으나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 조직의 책임자는 이우락이었는데요. 대위장 명칭으로 79호실, 흔히 영어 명칭으로 79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란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은 국방장관 직속의 조직이었고 부문정보기관을 통합해서 조정하는구나. 그리고 수사관이 없었다는 점에서 5.16 직후 창설된 중앙정보부와는 기능상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고 장면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외무, 내무, 국방 등 각부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정보연구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미 CIA 2대 한국지부장으로 부임한 피어 드 실바의 요청에 의해서 CIA와의 정보 협력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상설 운영기구로 연구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실의 책임자가 이우락 전 79호 실장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연구실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역시 미 CIA 요청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부문정보기관 통합조정권과 수사권이 없었습니다. 중앙정보연구위원회는 5.16 후에 중앙정보부의 해외 파트로 흡수됐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보부가 혁명가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는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아 나가자 이에 대한 반작용들이 생겼습니다. 중앙정보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중앙정보부를 전복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을 추종하는 육사 5기 출신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6월 6일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이 발효되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내각 수반 이외 다른 직은 맡지 못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도영은 5.16 직후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내각 수반, 국방장관, 경사령관, 육참총장 등 5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이 발효되면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병권을 가진 3자리를 내려놓아야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문재준, 박치옥, 이회영 등 장도영을 추종하던 645개 출신들이 이러한 조치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의 조치라고 판단하고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체포한 다음에 중앙정보부를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1961년 7월 3일 거사를 단행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직전인 7월 2일에 중앙정보부가 장도영, 문재인, 박채옥 등을 먼저 체포함으로써 이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그 후에 김일환, 정운산 등 장도영 신복들이 다시 중앙정보부 점거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발각되어서 무산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태우, 전두환, 김복동 등 방첩대와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하던 육사 11기 출신들에 의해서 주도됐습니다. 이들은 민정이양을 앞두고 중앙정보부가 공화당 사전조직, 정권 파동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자 1963년 7월 6일에 공화당 사전조직을 주던 40명을 체포해서 처단한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다가 빌밀이 탄로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불문에 붙이는 것으로 종결 처리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처리한 사람이 정성화 방첩대장이었습니다. 정성화 방첩대장은 그 후 12.12 사건 후에 이런 정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전두환, 노태우를 살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12.16 사건 후에 나를 배신해서 자신을 12.19 사건 연루자로 쳐버렸다. 이렇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1963년 후반기에 들어서 민정이양학 시기를 맞아서 중앙정보법이 개정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3년 후반기에 들어서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 대선 일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선출되면 1963년 12월 17일부터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제3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새 헌법은 그 이전 1962년 12월 26일에 국민투표를 거쳐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일정에 따라서 군정기관 최고 통치기관이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1963년 12월 16일까지만 존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은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존속기간 그리고 법적 지위에 대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5.16 군사혁명과 완수 후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양 일정에 의거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해체됨에 따라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중앙정보부의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위상이 바뀐 중앙정보법도 새로운 법제를 필요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정중앙정보법을 대폭 개정했는데 정보 업무의 범위를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 정보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보안 정보란 간첩, 기타 반국가 활동 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정보다. 이렇게 법령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보안 정보의 정치 개입 시비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대공, 대정부 전복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 조항은 60여 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2020년 12월 15일 국정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폐지됐습니다. 범죄 수사의 범위도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및 방공법에 관한 수사로 제한했습니다.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 및 보안 업무 조정 감독 규정, 그리고 보안 업무 규정, 정보위원회 규정, 이런 시행령을 제정해서 법에 따라서 정보 활동을 수행하는 법적 체계를 구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중앙정보부가 한국 현대사에 남긴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요인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분한 내용입니다.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냉전시대 북한의 대남 공작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점, 국가안보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한 점, 그리고 국가 이익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피드백하는 역할로 대통령의 리더십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 역사상 최초로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적 관점에서의 첫 번째 업적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출범하던 1961년은 냉정년이 격렬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대남 공작을 독점했던 시기입니다.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 때까지는 김일성과 박헌영이 대남 공작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끝나고 김일성이 박헌영을 미국의 간첩이다 이렇게 몰아서 1956년 7월 19일 처형했습니다. 이후부터 김일성 독주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북한은 4.19 혁명이 일어날 때 이승만이 하야 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일성은 정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대남연락부를 실책했습니다. 6.25 전쟁 때는 박헌영의 잘못으로 남한을 해방할 때를 놓쳤다. 그리고 이번에는 의윤갑을 비롯한 박일영, 임해 등 대남연락부장들이 잘못해서 때를 놓쳤다. 그리고 5.16 직후인 1961년 9월 11일 노동당 제4차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김일성은 연설을 통해서 남한의 막스 레닌주의를 이름으로 하는 혁명적 정당을 창당하라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남노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하정당을 구축하라는 지령이었습니다. 이러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서 대남 공작을 강화하기 위해서 1963년에 대남사업총국이 신설됐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연락부, 문화부, 조사부를 통합 지도하는 상법기관이 대남사업총국이었습니다. 대남 공작기구들을 정비한 다음에는 대남 공작 목표를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남한 내부의 지하정당 조직, 해외를 통한 우회 침투 강화가 이 시기 새롭게 설정된 공작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공작 목표에 따라서 남한의 지하단에 통일혁명당이 창당됐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수사를 통해서 통일혁명당은 와해됐습니다. 국정원이 집계한 바에 의하면 1960년대 체포된 남파 간첩은 총 1686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9.6%가 지하당 조직 결성을 지령받은 간첩이었습니다. 북한이 남한 지하당 결성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하당 결성 이외 또 하나의 새로운 공작 목표가 해외를 통한 우회 침투 공작이었습니다. 우회 침투를 강화한다. 이게 새로운 공작 목표였습니다. 해외에다가 공작 거점을 만들어서 해외 교포와 남한의 여행자들을 포섭해서 공작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공작 목표였습니다. 유럽에는 동베를린에 공작 거점을 차리고 우회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작도 중앙정보부에 의해 일망타진됐습니다. 동백림 가첩단 사건이 이 사건을 차단한 결과입니다. 일본의 조충련을 통해서도 많은 간첩들이 들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경수 여사를 암살시킨 문세광도 조충련 계열 청년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조충련을 통한 북한의 침투를 견제하기 위해서 70년대 후반에 남한 출신 조충련 교포 모국 방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남한이 고향인 조충련 교포들이 만약 남한의 발전상을 보고 돌아갈 경우 북한의 허위선전에 쏙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어서 조충련의 세력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1969년 1월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닉슨은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아시아 각국은 내란이나 침략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닉슨은 주한미군 1개 사단을 철수시켜버렸습니다. 중공의 모택동을 찾아가서 북경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은 비밀리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긴장 완화 문제를 논의한 다음에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국제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1975년 4월 30일에는 월남이 패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대선 공약을 하고 당선이 돼서 그 공약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아서 중앙정보부는 미국 의회 대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저지하려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리아 게이트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추가 철수를 방어하는 그런 긍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국가안보에 기여한 두 번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일어난 이후에 컨트롤 타워의 부재, 이런 만의 국가위기관리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국가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1994년 1월 안기부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안기부의
정보조정협의회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때부터 국가위기를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현재까지 공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 일어난 국가보도 사태의 원인을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폐지에서 찾는 지식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심점을 상실했다는 것이 IMF 사태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관리 마비 사태가 왔다는 것입니다. 안기부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소집권한은 중앙정보부 때부터 운영되던 국가위기관리 제도였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서 안보위기를 효율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중앙정보부는 국가위기 사태가 발생하면은 관계기관을 조정해서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혜를 모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중앙정보부법에 규정된 조정감독 기능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정감독의 범위와 대상을 정한 정보 및 보안 업무 조정감독 규정을 제정하고 중앙정보부 비상설기구로 정보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를 판단하기 위해서 토의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 국가정보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 보안 업무 운영상 조정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내무부 치안국장, 대검찰청 수사국장 등 유관기관 담당자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이익 정진의 관점에서 중앙정보부가 국가 근대화에 기여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정부 정책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잘된 정책은 시행을 확대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정부 정책의 피드백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대통령이 민심을 정확히 읽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정부에 대한 불만사항은 무엇인지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조선시대 암행의사와 같은 기능을 중앙정보부가 수행한 것입니다. 암행의사는 흔히 지방관리를 교차하는 임무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임무는 민심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국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보안사, 정보경찰 등 정보기관의 정책 정보를 매우 중요시했다는 것은 1970년 이근계 검사를 서울경찰청장으로 임명하면서 청와대를 불러 당부한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사안이 있으면 그 사실을 직접 보고하고 또한 정부 내의 정보부장, 경호실장, 비서실장 등이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실이 있으면 그것도 남김없이 보고해 주기 바라네.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수도경찰 책임자로서 국정의 밑바닥을 상세히 파악해서 나에게 올바른 보고를 해주기 바라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자신있게 국가라는 큰 배의 선장으로서 험난한 바다의 파도를 헤치고 배의 항로를 결정하여 역사의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올바른 보고가 없으면
나는 마치 국정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감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로봇이나 인형과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할 것이야. 국가이익 증진의 측면에서 해외 정보 수집 인프라를 개척한 점도 역사에 정확히 기록되어야 할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정보가 수립된 후에 해외 정보를 자주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은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입니다. 그 이전 이승만 정부 말기에 신설된 79호실과 장면 정부의 중앙정보연구회는 모두 미국 중앙정보국의 요청에 따라서 설립된 기구였습니다. 미국과의 정보 협력에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앙정보부는 해외의 중앙정보부 요원을 외교관 혹은 태권도 교관 등의 신분으로 가장해서 상주시키면서 해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해외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기능이 새롭게 생겨난 것입니다. 당시 북한이 국제 태권도 연맹을 결성해서 해외 공작을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등해 나가는 것이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해외 공작에 대응해서 세계 태권도 연맹이 해외 활동을 강화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해외에 파견된 요원들은 북한의 대남 공작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공작에 말려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국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활용해 나갔습니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킨 것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업적입니다. 김종필 부장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적극 추진한 것은 북한, 소련, 중공으로 연결되는 북방 삼각동맹의 위협에 맞서서 한국, 미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남방의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안보 체제가 구축될 경우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로부터 끌어오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해외에 구축한 인프라를 통해서 국가 이익을 증진하는 정보 활동들을 전개해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정보부는 5.16 혁명 직후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손과 발, 눈과 귀가 되어서 대통령을 보필했습니다. 정치 개입, 직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시비 등 부정적 측면도 많았지만 긍정적 측면도 많았습니다. 부패와 부정을 근절하고 구악을 일소하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모두가 기피하는 악역을 도맡아서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 근대화에 장애가 되는 많은 요소들이 제거됐습니다. 이와 같은 순기능적 측면도 역기능적 측면과 함께 똑같이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 후세들이 국가 운영의 좌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국정원 창설 60주년을 맞아 중앙정보부의 역사를 올바로 남기기 위해 지난 1월 국정원 창설 60주년에 되돌아보는 중앙정보부의 탄생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사회 각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국가 근대화의 주축들이 되었던 중앙정보부가 추구하는 배경과 과정을 객관적 입장에서 사실 그대로 역사에 남기려는 노력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보부와 관련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서 국가 근대화의 역사가 올바로 기록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구체적이고 딱딱한 내용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